네, 21대 총선 특집 코너입니다. 마파람, 마포 주민의 바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포구에 출마하신 후보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포 을 지역구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그 미래통합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김성동입니다. 이렇게 또 마포 FM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있어서서요. 뭐 솔직히 좀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선거 운동하시기 요즘 뭐 너무 어려운 때 아니에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어렵고 또 불편하죠. 제약이 많아서요. 네. 어떻게 선거 운동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선거 운동이 당연히 그 사람들 많이 모이시는데 이제 주민들 많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많이 계신 곳마다 이렇게 요새는 그 좀 차단이 돼 있잖아요.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퇴근 인사하고 개별적으로 뭐 상가 방문이나 지역 방문하고 또 요새 이제 방역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방역 활동하고 또 이제 전화나 뭐 그 SNS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애로우죠. 아마 상가 방문을 해도 뭐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가 찾아오면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면구스러운데요. 시간이 다가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쑥스럽습니다. 이번처럼 선거 운동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여하튼 뭐 국가적으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어쨌든 뭐 아직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셔서 함께 좀 어떤 이 포부를 갖고 계신지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약이 있다는 게 있는데 이런 시간이 저희한테는 좀 유익한 기회 같습니다.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전. 네, 저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삼수생.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그래도 출마 포부나 뭐 출사표 뭐 이런 거 아마 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정말 그 세 번째 도전이라는 것이 또 좋게 보면 어떤 그 본인의 집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그 고민이 많았던 그런 결정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정치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마포 주민들을 모시고 새로운 마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 2장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신 그런 국민들 보면서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이 굉장히 그 어렵고 뭐 심하게 말하면 파탄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안보로 불안하고 또 동맹도 굉장히 그 와해된 그런 상황,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현 정부가 그 어떤 그 도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 정치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 신뢰를 상실한 현 정부가 제동이 풀린 채 그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어떤 일종의 폭주를 꼭 막아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그 어떤 나라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포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마포의 거의 대부분의 선출직, 예를 들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이 다수를 그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고
이래야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또 이래야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을 위한 봉사 또 주민들의 그 어떤 행복을 위한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네. 일당이 독점하고 누구나 이 지역에서는 일당의 그런 그 지원을 받고 공천을 받으면 수월하게 뭘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나 구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 당의 네.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결국에 피해를 주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꼭 여기에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마포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선거에 출사표라고 할까요?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꿈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적인 어떤 정치적인 꿈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그 생각하시는 데 따라서 네. 각기 다르시겠지만 사실 이 보수 야권에 있어서 마포 을 지역이 쉬운 지역이 아니라고 많이들 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우리 한국 정치의 병폐를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극단적인 진영의 정치, 네. 또 구태 정치, 저급한 퍼퓰리즘의 정치 이것이 한국 정치 전반을 흐려놓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는 마포울 지역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지난해인가요? 그 현역 의원의 어떤 이 목포 투기 의혹이라든가 뭐 자꾸 무리가 일었을 때 네. 어느 신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마포울은 저주받은 지역구. 그래서 막말 투기 같은 바람잘 날이 없다. 네. 이 지역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어떤 정치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랬는데 네. 저는 이게 결국에 마포구민의 명예와 자존심 여기에 네. 상처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마포의 새로운 정치의 혁신이 필요하고 앞에 잠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그런 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모하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지역을 꼭 지켜왔는데 네. 그 품격 있는 정치, 원칙을 지키는 정치, 바른 정치 이걸 꼭 우리 마포구민들 모시고 이 지역에서 좀 실현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네. 마포 을 지역이 터가 센가요? 글쎄 말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뭐 그동안 이제 마포을 한 3명의 후보를 보면 이 강용석 후보에서부터 정청래 후보, 손혜원 후보 이렇게 쭉 이어졌었는데 세 후보가 다 만만치 않은 후보들, 국회의원들이었죠. 그런 게 어쨌든 마포의 현 정치 상황이다. 그런 정치 상황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겠다. 이런 좀 꿈이 있으시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또 뭐 정치하는 사람이 유불리 또 상황의 좋고 나쁨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정치를 국민들이 사실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모든 이 전문직 중에서 아마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개개인을 보면 또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러나 정치 전반이 예를 들면 저는 요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놓고도 뭐 국민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를 도입할 땐 뭐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높이고 소수의 목소리를 뭐 이러고 이래놓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정략이니까요. 또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다가 그 비판 그대로 또 자기들도 답습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이 한 사례만을 보더라도 이런 그 정치인, 이런 정당을 또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지금 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도 완전히 지금 사라진 상태인
이거요. 뭐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여야가 지금 동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송 선생님. 이게 아마 곧 한 번 하고 아마 고쳐질 겁니다. 도대체 이게 제도를 만들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기본이 국회 의석수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헌법 조항이지만 의석수를 전면적으로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있는 것 가지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 뭐 말씀처럼 정략적으로 이걸 접근하니까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이 정당 선거법 같은 거는 제3자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3자가요? 선관위라든가 아니면 뭐 대표성 있는 시민들께서 모여서 이걸 만들어 주셔야지 당에 맡겨 놓으면 이거 뭐 경기하는 사람들이 유불리를 따르고 규칙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그 입시 요강이 안 정해진 것처럼 올림픽이 내일 모레인데 그 경기 규칙이 안 정해진 것처럼 임박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럼 그다음에 그나마 그 제도를 또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들도 하고 선관위도 이 안을 만듭니다. 선거제도 안을 만드는데요. 뭐 여튼 이 선거는 어떤 면에 정당 또 정치인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국회가 이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조금 조정한 거에 따라서 뭐 일당이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자기 이제 당락하고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로 들어가신다면은 이 준연동형 선거제 어떻게 손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비롯해서 그 전체적인 선거제도 또 이거에 대한 개혁, 개편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고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걸 아직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자,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요. 뭐 이렇게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지역에 곳곳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이제 좀 키워드를 뽑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면 변화, 혁신, 쇄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꾸자 마포 이게 제 이제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지키자 대한민국 이게 슬로건인데 하여튼 혁신, 쇄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꾸자 마포, 지키자 대한민국. 이제 여튼 이 국정도 그렇고 또 우리 특히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마포 정치도 쇄신과 혁신이 좀 필요하다. 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선거의 키워드 이제 물어주신 거에 대한 답은 제가 혁신, 변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변화, 혁신, 쇄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금 정치 현상 전반이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특히 매 정권마다 이게 거듭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정권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갈 때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지만 결국에 비슷하게 흐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불통의 문제, 불신의 문제, 또 위선과 거짓말의 문제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성찰하고 제도도 검토하고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국가적인 불행이 거듭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뭐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
뭐 일도 쇄신을 해야 된다면은 뭐 그 방향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네.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선 이제 개헌 문제도 제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좀 그 뭐라고 권력의 분산을 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중지와 슬기가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그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를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이제 사람보다는 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측면이신가 봐요.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결과는 비슷해지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거는 사람의 문제보다는 이런 어떤 문화의 문제고 또 그 문화가 반영된 제도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된 주제가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의 뭐 원인,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산된 거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말씀처럼 언론을 보니까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처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는 이 코로나19의 초기 발생에 초기 시점에 대처는 상당히 미흡하고 되짚어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특히 정부 쪽에서 대처를 잘했다, 모범 사례다 이런 말씀하지만 저는 이게 방역 일선에서 스스로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쓴 정말 어떤 관계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 또 이런 헌신적인 봉사자들 이분의 노고의 덕택이지 저는 이게 무슨 정부의 몇몇 사람들의 공이고 정부 전체 공치설 받을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재앙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굉장히 송구스럽고 사죄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 일이 났는데 우리는 잘했고 저긴 못한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닌데요. 초기에 저는 이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 보면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기 대응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마스크 수출 일체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제1의 감염 이 발생국인 중국에 대한 그런 차단 조치를 엄하게 취했거든요. 특히 두 나라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음하다 이 시기를 놓치고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초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단호한 조치, 결연한 조치가 좀 부족했다. 이걸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반성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어떤 입국 제한 조치 뭐 이것이 필요했었다. 저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어떤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 중국도 포함되고요. 그러나 그때 제일 어떤 이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차단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의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론 뭐 한때는 하루에 확진자가 900명, 1000명 가까이 이르고 있지만 현재는 지금 한 100명 안팎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부의 대처라기보다는 이 민간에서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방역 시스템 그거는 또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또 어떤 검사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네,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지금 그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걸 잘 적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에 저 의료 그 의사협회 같은 데서 몇 차례 그런 건의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의료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방역의 논리보다 이걸 정치 논리나 외교 논리로 자꾸 이제 접근하려던 정치의 시도가 있어서 네. 그 점은 그렇지만 여튼 지금 현재 그분들의 노고 또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 평가는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이제 지역에 선거운동 때문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말씀들 하세요? 말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경제가 민생 경제가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죠. 뭐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도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썰렁하지 않습니까? 네, 가슴 아프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말씀 들었어요. 10월에 저 홍대 쪽에서 식당 하시다가 서교동에서 폐업을 하셨는데 내가 10월에 폐업하길 잘했다.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뭐 이건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렇죠. 여기다가 코로나19 이것이 완전히 더 충격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나 뭐 이게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가 더 씌워져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재난 기본소득이다, 뭐 긴급 재난 지원 자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저희 당도 아마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적절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나 또 저희 당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일하게 일정한 돈을 나눠드리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사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다 어려움은 마찬가지시지만 그러나 정말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할까 절박한 분들한테 이 기회에 명목상의 그런 보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뭐 사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공유해 버리는 것은 잘못하면 좀 그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쓰임새에 있어서 좀 그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다, 뭐 아니면 뭐 국민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된다. 집중적으로 도우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홍 선생님 하나 걱정되는 건 누구나 요새 지적한다면 이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죠. 자꾸 이렇게 비상 상황을 맞아서 이것이 이렇게 자꾸 국가 재정에서 땡겨 쓰고 하다 보면 개인이나 가게나 또 국가 재정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 기왕에 그런 뭐 지출이 불가피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점에 좀 사려 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 재정을 고려하고 뭐 고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좀 가슴 아프고 미안한 건 이게 미래 세대가 이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젊은이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기성세대들이 그래도 저희 세대는 조금 위 선배 세대들이 정말 물려주신 셈 아닙니까? 이제 발전, 성장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쓰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 이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 고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좀 굉장히 미안하고 또 그 점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좀 논의를 좀 바꿔서요. 네. 아마 공약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네. 뭐 물론 이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공약을 빵 터뜨리시는 게 효과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좀 미리 주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 있으면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나름대로도 공약을 좀 준비를 한다고 했고 지금 뭐 송 선생님 말씀처럼 또 그 발표 시점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5대 비전 15개 해법 그래서 나름대로 명품 마포를 만들기 위한 명품 마포 비전이다 하고 이제 지역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교통 문제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 거점 마포 그래서 거의 우리 마포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서부광역철도의 성산역 육지라든가 또 상암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 겪고 계신 자꾸 준공일이 늦어져서 그 월드컵 대교 조기 완공 문제라든가 또 홍제천하고 망원 간의 나들목 조기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굉장히 뭐 저희 모두의 과제입니다만 일자리 허브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벤처 창업 뭐 이것이 이제 이걸 비롯한 일자리 허브 마포를 만들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암동 같은 데 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갔는데 예를 들면은 상암동 같은 데가 이제 굴지의 IT 기업, 언론 기업들 많이 와 있는데 이걸 그냥 그 마포에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 마포의 민생과 또 마포의 인재 육성과 연결시킬 방법은 없는가 전에부터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관들과 기업들과 연관된 어떤 그 산학 프로그램이라든가 나가서 조금 그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서의 지역 할당제 문제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것이 지금 개포동 한 군데 있는데 AI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기구인데 이것도 좀 상암동 쪽으로 유치해 보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상당히 지역의 쟁점이긴 합니다만은 상암의 그 롯데 쇼핑몰 문제도 저희가 참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일자리에 관심 갖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결국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마포 이걸 만들겠다 이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지금 각 지역의 브랜드 가치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육 때문에 뭐 우리 학부형들 만나면 여기 그럴 뭐 믿고 맡길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런 애들 보낼 만한 학원이 없어서 목동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사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전 그래서 그 지역 내 이제 학교 명문 학교 육성이라는 그런 그 쉬운 말이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화 중에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특히 이번에 저 애들 학교 가는 이게 지체가 되면서 절실히 느껴지는데 그 어떤 그 육아 보건 또 뭐 놀이기구 대여까지 포함해서 동별 그 마더센터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것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또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하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또 이외에도 있습니다만은 3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하셨으니까 교통,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공약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뭐 선거 운동이 좀 본격화되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뭐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은 사실 시간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뭐 그때 좀 나와 주셔서 그때 공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3가지 교통, 일자리, 교육 이 3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면은 국회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 제일 먼저 나 이거는 꼭 첫 번째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두 가지인데요. 그 저는 그 아까 말씀 중에 좀 제가 답변 중에 묻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참다운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싶어요. 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면서 이제 헌법기관이고 나라의 대표인데 예를 들면 이것이 정당이나 정파의 정략에 좌우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정쟁에 어떻게 그 이제 국리민복은 뒤로 제낀 채 정치 싸움에 몰입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특히 당의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가서 국회가 국민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소신투표제라든가 또 정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나라의 어떤 장래를 놓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그 마음을 좀 갖고 있고 그걸 강력히 제가 주장하고 추진해 나가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재선 의원이 가능하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바른 국회의원 하나가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강력한 야당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미래통합당은 야당이고요. 건전한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건전하고 또 건강하면서 강력한 그 야당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을 보는 따가운 시선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야당 정말 그 필요하다는 말씀들 하실 수 있도록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멋진 야당 의원 그런 야당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 당의 어떤 결정을 거스르고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죠. 또 그게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영웅심이나 자기가 튀기 위해서 조직에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건 그렇지만 그 송 선생님 저는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요. 의원이 소신을 갖고 바른 길을 걸으면 당내에서는 좀 그렇지만 여러 국민들의 그 어떤 성원이 힘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소신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러길 희망합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당과 물론 이제 당의 어떤 결정이라는 걸 전혀 무시하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시겠다. 소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거 열심히 하면 결국에 여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조금 남긴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좀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지켜내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어디서 그런 분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그 다짐은 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약 같은 거 검토를 만들면서 검토해 보면 사실 이 기공은 화려하게 했는데 준공은 어설픈 게 많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공약인데 또 나오는 공약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공약을 내세울 때 이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적다는 거 알면서 공약하고 아마 주민들께서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주 부족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겠다. 그러니까 공약은 꼭 지키겠다. 이런 말씀.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약속은 지키고 그 외의 건 더 지키지만.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다짐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 이 시간은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처럼 귀한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 비해서 부족한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탄원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4월 15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마포의 내일을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뀌면
마포의 민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나라의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꼭 일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그런 선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마포구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왜곡된 마포 정치, 미래통합당 제 김성동이 바로 세우겠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텐데 그때 또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을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